해수의 순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해류가 되겠죠. 해류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표층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입니다. 그럼 일정한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말이 되겠죠.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요인이 뭐가 될까요? 바로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실험이 하나 있지. 여기 한번 잠시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플러스 강의를 잠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어 드라이어기가 있어요. 얘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의 흐름은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일 수가 없어서 종이 조각을 위에다가 뿌려 놓았다고, 색종이를 뿌려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헤어 드라이어기로 바람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되면 여기 있는 종이들이 물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헤어 드라이어 바람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면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종이 조각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표층의 해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해류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물을 해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보면 표층이 있고 심층이 있잖아. 그 중에서 표층이 흐르는 겁니다. 해류를 구분 한번 해보시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게 됩니다. 저위도에 있는 물은 고위도로 흐르고 비교적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 쪽에서 보시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중위도쯤 되겠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위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는 저위도, 어이구, 여기는 저위도, 그 다음에 위쪽은 고위도. 자, 저위도에서 있는 물이 고위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따뜻한 물이 되죠. 얘를 우리가 난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얘가 바로 뭐가 될까요? 한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물이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난류라고 하고, 고위도에 있는 차가운 물이 저위도로 흐르는 물을 우리가 한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난류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주변으로 올라오고 있는 난류는 쿠르시오 해류라고 있습니다.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따라서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가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선생님 세계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제 북미가 될 거고 여기가 남미 쪽.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적도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적도. 그럼 여기가 우리나라 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맞나요? 네, 여기가 대한민국이 되고요. 자, 바닷물이 지금 어떻게 흐르게 될까요? 우리가 위도별로 바람이 불게 돼요. 위도별로 바람이 달라지는데 그걸 위도별로 30도 지점, 그 다음에 60도 지점, 그 다음에 뭐 90도 지점 해가지고 여기를 뭐 무역풍이다, 그 다음에 여기를 편서풍이다, 여기를 극동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나? 나오게 되는데 바람이 불게 되죠. 이렇게 무역풍이 불게 되면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적도에 있는 바닷물이 표층해류가 전부 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대륙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륙 있죠? 대륙을 만나게 되면 얘가 움직이다가 대륙하고 부딪히게 되겠지. 부딪히면 빽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갈라지면서 오는 바닷물의 따뜻한 바닷물을 우리가 쿠로시오 해류라고 부릅니다. 이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면서, 자, 우리나라의 황해 쪽으로 가서 이걸 황해 난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해 쪽으로 올라오는 난류가 있죠. 얘네들은 동한 난류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황해 난류하고 동한 난류는 누구의 물줄기로부터 뻗어나온 걸까요? 바로 쿠로시오 물줄기로부터 뻗어나온 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요,
북한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북한 쪽에서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차가운 물이 내려오고 있죠, 지금. 이걸 우리가 연해주 한류라고 그럽니다. 연해주 한류가 북한 지역에 다다라서 북한 한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북한 한류와 동한 한류가 만나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조경수역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청정해역. 그러니까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섞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어장이라는 말은 물고기의 양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쿠로시오 해류는 북쪽으로 흘러가는 해류, 즉 우리나라 주변을 지나가는 따뜻한 난류의 근원은 우리가 쿠로시오 해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쿠로시오 해류가 일부가 황해로 간다고 해서 황해 난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상승한 데에서 동한 난류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은 우리가 난류라고 부릅니다. 난류는 산소가 충분하지 못해요. 우리 용해도 배웠지? 기억납니까? 기체가 많이 녹아 있으려면 차가운 물에 많이 녹아 있을까요? 따뜻한 물에 많이 녹아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는 산소 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북한 한류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북한 한류가 내려오면 이건 차가운 물이잖아. 산소의 양이 어떨까요? 많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여기서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장이 풍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남해안이지. 남해안 쪽에는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더 많죠. 그래서 어종이 풍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종. 물고기의 종류가 많고 여기는 물고기의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 여기를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그럽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형성 해류는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형성되게 되고 이게 계절에 따라서 세력이 조금 틀려. 어떻게 틀릴까? 일단 여름에는 난류의 세기가 세. 여름은 난류의 세기가 세기 때문에 난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조경수역이 북한 쪽에 형성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여름에는 난류의 세력이 강해서 북상하게 되고 겨울에는 한류의 세력이 강해. 그래서 조경수역이 남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물고기 떼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 조경수역에서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양염류가 뭘까 한번 볼까요? 여기 영양염류는 자, 발음도 좀 이상한데요. 해수 속에 있는 규소, 인, 질소 등의 염류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영양분이 많이 있게 되면 플랑크톤도 많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이들이 수직적으로 순환하면서 영양이 풍부해져서 많은 물고기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조경 수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와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남쪽에는 어장이 풍부하다기보다는 어종이 풍부합니다. 따뜻한 물에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까요? 남쪽은. 여기는 양식업이 발달이 돼 있죠. 가두리 양식장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 이제 물고기 키우는 거. 우리 왜 젖소 키우는 거하고 돼지 키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으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류와 기온을 봅시다. 해류는 흐르는 물을 말하는 거죠. 주변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해류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해안 쪽은 따뜻한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해안의 기온은
따뜻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동해안 쪽은 어떨까요? 북한을 위해 영향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동해안에는 대체로 온도가 낮게 형성된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계절별 조경수역의 위치를 봅시다. 자, 여름에 보니까 난류의 영향이 세다 보니까 조경수역이 지금 북상했죠? 자, 여기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겁니다. 북한 어민들이 신이 났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겨울 되니까 어때요? 한류의 영향이 더 세겠죠? 그래서 조경수역이 남하하게 됩니다. 우리 남쪽 어부들이 신이 났겠습니다. 뭐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입니다. 물이 들어오잖아? 이걸 뭐라 그럴까? 밀물이라 그러지? 그럼 물이 들어오면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 걸 뭐라 그래? 썰물이라 그러지? 그러면 갯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의 높이 차이가 올라갔다가 낮아졌다 가겠지?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은 12시간 25분 간격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그림 볼까요? 자, 지금 물이 들어와서 꽉 찼죠? 우리가 이걸 만조라고 그럽니다. 물이 가득 찼을 때,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 그리고 이제 썰물이 되면서 물이 빠져나갔죠. 그럼 여기를 간조라 그럽니다. 그러면 만조일 때의 해수면의 높이와 간조일 때의 해수면의 높이의 여기, 이걸 뭐라 그럴까? 이 차이를 우리가 조석간만의 차다 해서 조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류라는 것은요, 우리가 새가 아닙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 조류라는 것은 밀물과 썰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그럽니다. 이 조류에서 밀물로 인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하죠. 자, 만조와 간조에서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우리가 조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할까요? 발전소에서 조력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조력발전소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곳, 조석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조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어디가 될까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쪽이 우리나라의 남해안일까요? 동해안일까요? 황해안일까요? 황해안이 되겠죠? 그죠? 네. 황해라고 하니까 애들이 영화를 생각해. 황해 영화. 그죠? 황해 영화 보면 손도끼만, 애들 막 손도끼하고, 그것도 뭐야, 그거. 뼈다귀만 생각을 하더라고.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차는 서해안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가장 작게 됩니다. 조석 현상에서 나타나는 게 간조 때 넓게 드넓은 갯벌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조개를 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력발전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빨리 왔다 갔다 물의 어떤 흐름이 크기 때문에 조류발전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조력발전과 조류발전은 틀린 발전입니다. 이 둘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안가나 돌담이나 그물을 세워두고 조류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리일 때 간조가 되면 특정 지역에서 바닷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바닷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 서해안에 가면 제부도라고 있죠. 제부도 가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보셨어요?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신기합니다. 여기 신기할 것까지는 없죠. 근데 물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 선생님이 한번 가봤는데 거리는 한 3km쯤 되나? 차 타고 이렇게 쫙 갔는데 생각보다 물이 빨리 차오르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자,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조석의 주기를 볼까요? 만조에서 하루 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여기 밀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물이 꽉 차겠죠. 그럼 여기서 밀물이 나타나면 꽉 찹니다. 그 다음에 만조가 지나면서 간조가 되겠죠. 물이 빠지겠죠.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를 하루에 24시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요,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는 약 12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도 약 12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생기고 조석의 주기는 약 12시간 25분 간격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볼까요? 만조죠. 만조가 되면서 물이 들어온다. 밀물이 됩니다. 밀물이 되면서 물이 꽉 찼습니다. 그 다음에 썰물이 되죠. 그러면서 물이 완전히 빠졌죠. 간조가 되었습니다. 간조가 일어나면서 다시 밀물이 되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썰물이 되면서 간조가 되게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만조는 언제가 될까요? 여기 17시? 그죠? 한 오후 한 5시. 이때부터 물이 꽉 차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제부도 들어갈 때 나도 기억나. 한 5시쯤 가까이 되면 한 4시 몇 분부터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차단막을 쳐놓게 돼. 자, 그 다음에요. 간조가 되면 언제 물이 완전히 다 빠질까요? 약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만조는 또 몇 시가 될까요? 여기 보이시죠? 아침 7시 정도가 되겠죠. 그럼 물이 꽉 차겠죠. 그럼 우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이때는 나가지 못해. 물이 꽉 차서. 그 다음에 간조가 되면 13시부터는 또 물이 완전히 빠졌죠. 그럼 이때는 뭐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 갯벌에 나가가지고 조개도 캐기도 하고 바지락을 잡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건 이제 하루 동안에 나타나는 우리가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그 밑에를 한번 볼까요? 한 달 동안 나타나는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음력이죠. 달의 모양을 가지고 날짜를 정한 건데요. 자, 보세요. 1일부터 30일까지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여기 볼까요? A 지점이 가장 작죠. 그 다음에 C 지점이 가장 낮죠. 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대충 보니까 약 한 7일 정도. 여기 대충 보니까 한 24일 정도 보이죠? 우리가 이때를 뭐라 그럴까요?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을 우리가 이걸 조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큰 부분이 있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언제죠? 보름이네, 보름. 그치? 약 15일 간격으로 해수면의 높이 차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살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그래서 자, 보세요. A하고 C는 조금이 됩니다. 해수면의 한 달을 주기로 했을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시점이 2번 나타나는데 그게 약 음력 한 7일쯤, 그 다음에 음력 한 24일쯤 됐습니까? 이때를 우리가 조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을 기준으로 할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높을 때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살이라고 그럽니다. 살이는 음력 1일, 그 다음에 음력 약 15일쯤. 그 보름달이 가까워지면 바다에 가면 물의 그 해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을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이런 거 보면 우리 그 바다에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조석 달력이라 그러나 뭐 이런 달력들을 가지고 물때를 파악을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번 장, 네. 자,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기본 개념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